2024년도부터 해당 문제들은 서서히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 이때가 가장 준공 물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가 피크다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마 올해 상반기가 가장 이런 이슈가 많이 불거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현장에서 지금 채권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 있고 이 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회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추이가 갑자기 증가한 회사인지 혹은 어느 한 사이트에서 그런 문제가 확 늘어나는지는 해당 보고서의 주석사항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건설 리츠 분석 담당하고 있는 박세라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건설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이게 현대건설이 2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그 한 줄로 이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건설사들은 상당히 수익성이 안 좋았다. 그 시점의 피크가 2024년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의 건설사, 7개 저희가 대형 7개 건설사를 짚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의 기업이 전년 대비 크게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혹은 적자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도는 건설사들한테는 어쩌면 되게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실적이 안 좋은 한 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건설업을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가 먼저 성장성을 만약 보고 싶다 그러면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수익성을 보고 싶다면 이 회사의 원가율을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안정성을 나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겠다 한다면 재무제표상에서의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보시라고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업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 이렇게 있을 텐데 영업 현금 흐름 계정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 공사 채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채권이 얼마나 쌓였는지 채권을 회수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영업현금 흐름에 저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돈이 마르는 순간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현금 흐름 상에서 공사 채권, 매출 채권의 계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유동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얼마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아니면 전혀 문외하신 분들은 낯선 용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각 기업들이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회사들의 분기 보고서를 저희가 열람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분기 보고서 상에서 저희가 클릭을 하면은 재무제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투자 현금 흐름이, 재무 현금 흐름이 분기별로 혹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고 늘어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영업 현금 흐름은 내가 진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올해 내 주머니로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계정이고 투자 현금 흐름은 그럼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어딘가에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럼 거기에 돈을 얼마나 썼냐라는 계정이고 마지막 재무는 그러면 회사가 돈을 빌렸을 텐데 그걸 갚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혹은 얼마나 빌렸느냐 이거에 대한 계정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건설사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라고 한 거는 이 회사가 돈을 진짜로 즉 현금을 수취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채권만 받아다 놓고 그냥 자기 매출액을 키워놓은 건지 이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진짜로 현금으로서 돈을 벌어들였구나 라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는 과거에도 평균적으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산업에 속합니다. 이게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항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내 돈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운영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그게 재무적 관점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경영 방식이라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적당히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그걸 통해서 극도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건설사 역시도 절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다 해서 물론 과거 대비 급격하게 늘었다면 리스크가 높은 위험 신호겠지만 부채 비율이 높아서 무조건 나빠 이런 선입견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건설사는 현금이 마르는 순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자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어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을 꼭 같이 두고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는 내가 현재 일으키고 있는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낼 만큼 돈이 충분히 있는가를 확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이자 비용이 많다 그러면 이 회사는 부채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상당히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 보고서를 저희가 열람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요. 거기에서 주석 사항에서 들어가서 이제 검색 키워드로 이자 비용이라고 치시면은 이 회사가 올해 이자 비용을 얼마가 냈는지를 저희가 쉽게 그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이자 비용과 이 해당 분기의 이 영업이익을 갖다가 두 개를 비교하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 분기 대비 혹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었구나, 이런 거는 수시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누군가가 수주잔고가 많은 건설사가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 수주잔고라는 거는 이 저희 건설사한테 뭔가 수주를 준 발주처와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멋대로 수주를 인식하고 잔고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잔고가 많은 건설사는 그만큼 영업활동을 잘했다, 수주를 많이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주잔고가 많다고 무조건 좋냐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한 번의 필터링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수주잔고는 인식해놨는데 내가 수주는 했어. 하지만 이게 건설사가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즉 이 수주잔고를 진짜 공사를 통해서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수주잔고로만 잡혀있고 공사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미실현 수주잔고로 그냥 숫자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뭔가 숫자는 되게 많고 좋은데 이게 진짜 공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돌려받고 영업이익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잔고로서만 남아있는다, 이런 거는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비사업이 상당히 미실현 수주잔고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시공자 선정할 때 이제 정비사업 조합원분들이랑 계약을 맺으면 수주잔고로 잡혀있는 그게 몇십 년 동안 그냥 잔고로만 남겨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사업장의 특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이주 철거 그리고 착공까지 이어지지 못한 단지들이 많다면 미실현 수주 잔고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건설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진짜 양질의 수주 잔고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주 잔고의 회전율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얘네들은 수주 잔고 중에서 몇 %가 진짜 매출로 나왔는지를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실현 수주 잔고가 많은 건설사인지 아닌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수주 잔고가 얼마나 매출액으로 일으키고 있는지, 실제로 영업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잔고에 대한 데이터는 일단은 공시에서도 상당히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수주 계약 내역에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 계약 일시 날짜가 있고 이게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완공 예정 날짜, 이런 것까지 프로젝트별로 좀 세세하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상위 프로젝트만 보시더라도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수주 잔고 중에서 몇 개 꽤나 굵직한 프로젝트가 미실현 수주 잔고로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등 다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공사비 상승 때문에 저희가 2023년과 2024년도 2개년도 동안 건설사들은 끊임없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달 건설 공사비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매달 트래킹을 해보시면은 2021년도와 2022년도가 상당히 크게 급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21년도 혹은 2022년도에 수주했던 프로젝트들은 아직 급격하게 인상하기 전에 이제 그때 계약을 맺었던 거기 때문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비 상승이 이 기간 동안에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수주했던 프로젝트들을 저희 시장에서 분석할 때는 저수익 프로젝트다라고 주로 명명을 좀 했었고 회사도 그렇게 소통을 많이 했었고요. 이 프로젝트들이 건설회계는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때마다 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도에 공사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 공사 기간 한 2년 6개월에서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실적에 부진했던 영향을 끼쳤던 거고, 그게 2024년도 실적에 피크로 몰리면서 가장 안 좋은 실적을 실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몰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수주했던 프로젝트가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건설 기간이 대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를 감안을 하신다면은 이미 사실 2024년도부터 해당 문제들은 서서히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 이때가 가장 준공 물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가 피크다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마 올해 상반기가 가장 이런 이슈가 많이 불거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수주를 많이 했다면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 내가 수주를 많이 했다 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저수익 프로젝트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그런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무제표상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표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공사비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명시적인 하나의 이슈 때문에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사업장, 그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마다의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 그 부분을 딱 짚어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재무제표상에서 이 사이트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만약에 판단을 하고 싶다면 공사 미수금 계정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자공시 시스템의 보고서의 주석란에 가서 보시면 대형 건설, 그러니까 상위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대형 현장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공사 미수금을 얼마나 저희가 잡고 있는지, 그 중에서 얼마를 대손으로 떨궜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공사 미수금, 즉 내가 공사는 했는데 아직 채권이 못 돌려받은 채권으로서 남아있는 금액, 이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대손을 떨궜다는 건 내가 못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회계적으로 저희가 대손을 떠본다, 비용 손실로 인식한다라는 계정이거든요. 그 금액이 좀 많이 잡혀 있는 느낌이다, 갑자기 확 늘었다라고 한다면 이 현장에서 지금 채권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 있고 이 채권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회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추이가 갑자기 증가한 회사인지 혹은 어느 한 사이트에서 그런 문제가 확 늘어난지는 해당 보고서의 주석사항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정말 많이 올랐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긴 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현장들의 문제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채권 건설 수가 상당히 많았고, 주택 건설이 그때부터도 얘기가 됐던 게 첫 번째 노령화 이슈가 상당히 많았고요. 인부 분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되게 고액 연봉자인 경우가 또 많아서 이거 인부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인건비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그때부터 많았었고, 그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자재비 인상도 너무나도 큰일이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도 또 한꺼번에 저희가 빠져나갔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건비와 관련된 인부 수급과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저희는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라는 거만 듣고서는 건자재 가격 혹은 뭐 시멘트 가격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공사비 안에는 사실은 인부들의 인건비가 같이 높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인건비 상승 요인이 좀 많았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가 좀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섹터나 이렇게 증시를 오래 보신 분들은 과거 조선업에 대해서 조금 다운사이클일 때 이 선박 역시도 건조할 때 상당히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미숙련 노동자들로 인한 뭐 퀄리티 문제 혹은 이 고령화에 따른 임금의 인상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저희 건설업도 어쩌면 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문제가 겹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회사도 그리고 전반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